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사집행법 판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23강째가 되겠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소입니다. 또한 공사대금이죠. 어떤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채권 또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채무 부존재 확인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23강이 되겠고요. 채무 부존재입니다. 채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채무 부존재 확인 그리고 공사대금이 되겠습니다. 자, 23강이고요. 여러분 페이지는 2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 부존재가 채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05쪽에서는요. 먼저 우선 민법의 그 162조의 소멸시효에 대한 나온 거 있죠.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이런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멸시효에는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있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여러분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에 민법 162조 1항에 보시게 되면요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보통 10년짜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짜리도 있죠. 뭐 음식값 같은 거 있죠. 음식값. 또 뭐 여관비 같은 거, 이런 학원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 되겠고요. 임금 채권 있죠. 고용인이 사용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임금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 연예인들의 임금 채권은 1년이고 일반인들의 임금 채권은 3년입니다. 또 공사대금 채권 있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법 162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상거래들이죠. 이건 민법은 이제 개인 상호간이 되겠고요. 상법은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는요. 이게 상법 이게 64조입니다. 64조. 상법 64조인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는요. 일반적으로 몇 년이냐? 5년이 되겠습니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죠. 결과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5년. 그러나 보험료 청구권 같은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러한 일반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일반 임금채권 3년이고요. 그리고 공사 대금 채권 이것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하기 전에 여러분 저 206쪽에 보니까 민법 168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니까요. 중단되는 사유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무슨 뭐 청구하는 거 있죠. 청구. 야, 너 돈 왜 안 주냐 하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채권자가 뭐 채무자 재산을 뭐 압류했다든가. 또 압류는 국가기관에서 압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 같은 것도 역시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는데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압류는 국가기관 등이 하는 거고요. 개인 채권자가 하는 건 뭐지요? 가압류죠. 가압류.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존처분입니다. 보존처분.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단 사유가 되는 건 승인 있죠. 승인. 바로 승인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말이죠. 사법상 채무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채무자가 너한테 갚을 돈 채무가 얼마 있다. 이렇게 사법상으로 채무의 승인입니다. 사법상. 여기서 사법상입니다. 채무자가 사법상 채무를 인정하는 거죠. 얼마 갚을 돈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승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 갚을 돈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승인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소멸 사유의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단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그 중단 사유가 되는 건 이제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데 가압류로 인해서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대법원 판례인데요. 우선 그거 그 조문을 보시기 전에 그 판시사항을 보기 전에 민사집행법 144조 잠깐 보실까요? 제일 밑에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법원에다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매수신고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 정보를 끊어줍니다. 뭘 끊어준다고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보를 끊어주면 그거 가지고 어디에 필요하는 거냐? 나중에 이제 소유권 촉탁 등기할 때 그 서류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매각 허가 결정 정보를 끊어주면 그것이 얼마에 매각받았다는 그런 입증 자료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정보를 안 끊어주면 여러분들은 법원에다가 가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수입증지 500원짜리 붙여가지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발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허가 결정 정보를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때는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매수인이 부담하겠죠. 취득세도 내고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내고 제1종 주택채권도 사고 수입, 인지, 증지대금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상에 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건 다 여러분들이 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또는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소를 시켜야 할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 이렇게 모든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매수인이 부담하겠죠. 그리고 민사집행법 145조 보게 되면 매각대금의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쵸? 여러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법원은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보통 한 달 이내에 배당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은 민법이라든가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입니다. 법원에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채권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 채권자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얼마 배당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입니다. 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까지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배당기일날 배당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날 배당이 안 되게 되면 그 배당금은 법원에 있는 공탁법에 의해서 공탁소에다가 공탁이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이 거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채권에 여러분이 돈 받을 채권에 정지 조건 또 불확정 기한이 붙어 있을 때는 법원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공탁소에 공탁이 됩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또 채권이 있을 때 가압류 채권에 또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당권자에는 당연히 배당을 하겠는데 그 저당권에 위에 가등기가 또 있습니다. 저당권에 또 가등기가 있는 경우도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또 그 배당금에 배당 이소를 제기했을 때도 역시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또 채권자가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그 배당금은 공탁소에 공탁이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법률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그 중단 사유가 있었죠. 소멸시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5쪽에 보시게 되면 판시사항이 나왔는데요. 가압류의 집행 보전 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그렇죠. 계속됩니다. 자, 누군가가 여기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돈 안 갚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가압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가 도급인이고요. 얘가 수급인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공사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얘는 공사를 하게 되면 변제기가 됐으면 당연히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자인 수급인이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 공사대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3년이라고요. 3년 동안 받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인데 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돈 안 주니까 갑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거예요. 중단사유. 그러니까 계속 가압류가 됐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가압류 됐으니까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도 있습니다. 저당권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 채권자인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 가압류권자는 무슨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 신청하고요. 저당권자는 뭐 합니까? 이무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이 채권자, 가압류권자가 공사비 받을 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물건이 경매가 돼가지고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를 받았어요. 1억을 다 받을 수 있겠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촉탁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촉탁.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촉탁한 순간 이런 것들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소시킬까요?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중단이 어떻게 될까요? 종료가 되겠죠. 중단 사유가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다는 거죠. 중단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종료된다 이 말이죠.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그때부터 다시 몇 년? 3년이라는 겁니다. 공사대금. 그러니까 이때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못 받은 채권은 다시 3년 안에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판결이에요. 자, 보실까요? 2번 보세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뭐가 될까요? 말소가 되겠죠. 누가 말소시킵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말소를 시킵니다. 말소가 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된다니까요. 시효 중단 사유가 어떻게 된다?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맞습니다. 만약에 이 감유권자 채권 1억인데 채권을 다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6천만 원을 받고 4천만 원이 미회수액이 있다면 그 미수액은 중단 사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 사람이 촉탁 등기하면서 이거 말소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미회수액은 몇 년이다? 3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당연히 진행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나 매각대금 납부 후에 자, 잘 봐요. 이 소유권 촉탁 등기한 사람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이 감유권자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감유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자, 감유채권자가 배당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배당이 공탁된 경우 감유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액이 감유채권자 그 배당액이 뭐가 되었어요? 공탁되었어요. 공탁소에 공탁이 되었다면 공탁이 된 경우 감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탁됐을 때는 그 감유에 대한 감유를 그 채권을 회수했는데 그 채권 금액이 공탁소에 공탁이 되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개념을 알게 되겠습니다. 감유권자가 1억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6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3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유에 대한 채권이 공탁소에 공탁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 사유가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가 나왔네요. 민법 168조가 뭡니까? 소멸시효 중단이죠. 감유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유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유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감유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감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유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감유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감유는 자 여러분이 읽어야 될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죠. 감유는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됩니다. 감유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감유 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여 집행 권한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감유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감유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감유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감유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유 등기가 말소될 때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1억을 중에서 6천만 원 받고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중단 사유가 종료돼요.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계속하여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가압류권자가 받을 그 채권이 공탁소에 공탁이 되었다면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시효 중단 효력이 되는 거냐면요, 시효 중단 사유 종료일로부터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대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채권자는 3년 안에 그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는 청구하거나 채권자가 청구한다는 건 내용증명 언제까지 줄 거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압류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압류하거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승인,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했던 것이 경매로 인해서 그 낙찰을 받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촉탁하면서 가압류를 말소가 됐다면 그때부터 말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몇 년? 3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부터 그 중단 사유가 종료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3년 동안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읽어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그런 채권과 채무자 사이에 그런 경매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 그런 공사대금이 채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 3년 지나서 채권을 청구했다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간으로 인해서 채권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이런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런 판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의 262조부터 270조까지 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있죠?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